이번 시간에는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것은 뭐 계속 앞에도 나왔지만 엔티티 내 모든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유일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니크 키라는 얘기죠. 사실 식별자라는 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씁니다. 유일성, uniqueness 하고 그 다음에 minimality, 최소성입니다. 가능하면 적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교재하고 조금 차이나게 식별자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우리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이 책에서 요 교재죠. 모든 책도 아니죠. 이 교재에서만 쓰는 이 개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앞에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5개의 식별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슈퍼키, 슈퍼 아이덴티파이어, 캔디데이트 아이덴티파이어,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얼터네이트 아이덴티파이어, 포린 아이덴티파이어, 포린 키죠. 이것들 5가지를 우리는 이 릴레이셔널 모델에서 쓰는 5개의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자꾸 그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한다라 해서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모르더라도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포린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PK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PK는 유니크해야 되고 낱놀이해야 되고 쇼트하고 심플해야 된다. 그리고 Alternate Identifier, AK는 Alternate Identifier는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유니크한 Alternate Identifier와 Non-Unique한 Alternate 그러니까 Identifier가 있다. 왜? 얘네들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스템에 사실 얘네들 나중에 컴퓨터 내부에서 물리적으로 인덱스로 잡혔을 때 Identifier는 인덱스는 우리한테 오버헤드입니다. 저거 없어도 데이터베이스 돌아갈 수 있어요. 보세요. 입력 수정 삭제할 때 시간 많이 걸리죠. 그쵸? 저거 저장 공간 또 써야 되죠. 키를 읽어서 데이터 읽는다는 거 요거 하나뿐입니다. 왜? 데이터 전체 이만한 데이터를 읽는 것보다는 요만하게 만들어진 인덱스를 읽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 인덱스에 대해서 링크드 리스트에 의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덴티파이어를 주는 겁니다. foreign 아이덴티파이어는 FK죠. foreign key. FK는 성능 뭐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무결성 때문에 하는 거죠. 무결성. 여러분들 foreign key를 두는 이유가 데이터가 정확하다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수정 삭제 규칙이 있다. 매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계속 인덱스에 대해서 뭐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식별자이다. 그러면 얼터네이트 키 이래는들 어떻게 하냐 이거지. 포린 키는 같은 게 한 탭으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책도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의 의도가 이렇고 대한민국의 데이터베이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정상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배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PK, Primary Identifier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테이블 내에 여러 인스턴스들 중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식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식별자이다 그랬는데 꼭 그거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식별자의 종류였습니다. 아까 계속 말하지만 식별자라는 건 유니크니스와 미니멀리티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책에서는 유니크니스와 미니멀리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자, 아이덴티파이 종류는 업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속성을 이용하여 유일성을 보장하는 본질, 내추럴 아이덴티파이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내추럴 키라고도 한대요. 이게 그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대응되는 식별자는 뭐 업무에 사용하는 속성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 속성, 뭐 이런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속성, 유일성을 보장하는 artificial identifier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있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덱스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 싶은데 너무 유니크하게 만들려니까 뭐 부서에다 사번에다가 날짜에다가 순번을 더해서 너무 복잡해져요. 그럼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순번으로다 무슨 XX 순번, 처리 순번이라든가 뭐 순번이라는 거 한 번으로다 시퀀스 넘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요렇게 만드는 키를 뭐라 그러냐면 artificial identifier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surrogate 키라고 해요. surrogate 키를 번역하면 대체 키라고 합니다. 대체 키. 저는 이제 이 식별자 설명할 때마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에 보면 서러게이트라는 영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브루스 윌리스인가 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랑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걔가 내 인생을 대신 살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이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런 영화 제목이 서러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서러게이트 키라고 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그리고 나서 엔티티 내에 하나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지만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속성을 보조 식별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rtificial, 그러니까 alternate identifier, alternate key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alternate key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 alternate key는 유니크한 alternate key. 어떤 여러분들 사원 테이블에서 주민번호라든가 이메일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니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셀러폰, 그러니까 모바일 폰 그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건 유니크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라든가 이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니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와 non-unique한 alternative로 정확하게 나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alternate key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게 FK, foreign identifier, foreign key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super key, super identifier, 그러니까 candidate identifier, 이거 두 개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잡힙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논리 모델이나 물리 모델에서 키나 인덱스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슈퍼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캔디데이트가 이것입니다. 그 중에 얘가 PK가 돼야 됩니다를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슈퍼키,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치면 학번, 성명, 주소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이게 주소가 있고 뭐 이메일 아이디가 있다고 칠게요. 이메일 아이디. 그러면 학번도 유니크하죠. 성명은 유니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소도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형제가 같은 학교 다니면. 그 다음에 이메일 아이디는 같이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크합니다. 그럼 이때 유니크한 키가 뭐예요? 학번, 이메일 아이디가 유니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명 더하기 학번은 당연히 유니크하지 않겠어요? 왜? 학번만도 유니크하니까. 이때 이렇게 미니멀리티는 보장하지 않지만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슈퍼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미니멀리티가 보장되는 건 학번과 이메일 아이디니까 학번하고 이메일 아이디는 candidate identifier라고 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뭐로 하는 거예요? primary identifier로 뽑아내는 거죠. 왜? 학번은 6바이트, 10바이트인데 이메일 아이디는 40바이트거든. 내가 뭐라 그랬어? PK는 unique, not null. 둘 다 똑같아요. 이메일 없으면 안 된다고 쳤을 때 똑같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short. 얘는 10바이트고 얘는 40바이트다. 아, 그래서 학번이 들어온다. 물론 이 학번도 사실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의미를 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고 이 순번별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주민번호만 갖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유니크 하면서 낱널이면서 쇼트하죠. 그리고 이메일 아이디는 보세요. 이메일 아이디는 뭐뭐뭐에다 골뱅이 붙이고 뭐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학번은 1, 2, 3, 4, 5, 6, 7, 8, 9 하죠. 심플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규칙이 뭐가 되는 거야? 유니크, 낱널, 쇼트, 심플. 이 네 가지가 프라이머리 키의 이 선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기준 정보 엔티티는 프라이머리 없이, 그러니까 이 페어렌츠 없이 생성된 집합이므로 식별자 또는 인위적으로 생성해야 된다. 즉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는 거죠. 기준 정보 엔티티의 본질 식별자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하면 기준 정보 엔티티에서 하나 뽑을 수 있으면 뽑아라.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엔티티의 어트리뷰트를 쭉 집어넣으니까 요것으로 유니크해질 수 있어 그러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 하려면 뭐를 만들어라? Artificial Identifier 또는 서러게이트, 저는 서러게이트 키로 하겠습니다. 서러게이트 키를 만들어라. 서러게이트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여기다 뭐라 하냐면 회사의 사원 번호는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Artificial Identifier에서 대표 권한을 물려준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번호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네가 관리하기 위해서 사원번호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서러게이트 키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처리 엔티티의 본질 본질입니다. 이게 트랜잭션이라는 얘기거든요. 트랜잭션을 할 때는 키를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냐. 사실 트랜잭션 키 만드는 게 제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는 원래 우리 전사 내는 사람들은, IT 하는 사람들은 뭐 변동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거래 처리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트랜잭션이라는 건 원래 트레이딩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쓰던 용어로서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로부터 발주를 내서 이 발주낸 물건이 여기 다시 돌아오는 요 순간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원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트랜잭션을 재화, 용역, 서비스의 이동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얘한테 돈을 주고, 그쵸? 지출해야 되니까 얘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볼펜 10개가 나한테 왔다고 치면 볼펜 10개가 B에 있던 것이 A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재화, 용역, 서비스의 이동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트랜잭션을 뭐로 보고 있냐면 은행 입금, 출금을 볼게요. 입금이라고 칠게. 내가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재화, 용역, 서비스 중에, 그쵸? 재화죠. 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 있던 게 어디로 갔어? 은행으로 갔지. 재화, 용역, 서비스가 옮겼지요. 그게 트랜잭션이다, 이거지. 이게. 그 다음에, 그럼 출금을 했다, 이거. 출금. 돈을 빼냈어요. 그럼 은행에 있던 돈이 나한테 왔으니까 재화, 용역, 서비스가 이동이 됐지. 이런 것들이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은행 같은 데는 입출금이라든가 이런 데 쓰지만 회사 같은 데서는 입고, 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판매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고객한테 뭐로 주는 거예요? 재화 용역 서비스가 이동을 하고 그 고객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재화가 나한테 이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고 보냐면 트랜잭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잭션 처리에서 본질 식별자라 그랬어요. 하나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발생시키는 일련의 속성이 어느 부모로부터 상속되었는지를 찾고 결국은 자신의 근본을 찾는 거다. 그러려니까 뭐라는 거야? 히스토리컬하게 이게 누구한테서 왔고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뭐냐? 재화 용역 서비스 트랜잭션은 딴 것도 없어요. 유카운팅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 이 트랜잭션에는 뭐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입고라고 볼게요. 입고면 누가, 어떤 업체가 언제, 며칠 날짜 몇 시에 무엇을 어떤 파트 아니면 어떤 물건을 누가 언제 어디서, 걔네 창고에서 내 창고 어디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물건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갖고 왔는지 내가 갖고 왔는지, 어떻게 행위
어떠한 방법으로 갖고 왔는지, 그 다음에 왜 갖고 왔는지, 왜는 뭐예요? 내가 주문했으니까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걸 썼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트랜잭션에서는 이것을 잡으면 이 트랜잭션을 잡는다라고 이 설명했던 내용인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그래서 여러분들 트랜잭션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읽고 보세요. 읽고 수량 들어가죠. 무엇을,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누가 갖고 왔는지 해야 돼요. 왜는 어느 주문에 의해서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어떻게는 이제 행위인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갖고 왔는지, 아니면 뭐 내가 해야 되는 이런 행위와 관련된 것들. 이 육하원칙이 트랜잭션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입금도 보세요. 누가 어느 지점에서 얼만큼의 돈을 언제, 이런 육하원칙을 따져놓으면은 은행에 있는 입금 출금 트랜잭션도 별거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려니까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 이 6가지를 다 합해야지만 유니크 키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만일에 유니크 키로 나온다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뭐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이게 입고라고 치게 되면 입고 날짜에 입고 순번, 이거 6바이트에 순번 3바이트 아니면 뭐 4바이트에서 10바이트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키를, 대체 키를 만드는 게 대체 키. 여기서 이제 artificial identifier라고 말하지만, 이 alternative identifier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왜? 같은 날짜에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 2개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뭐로 만들자? 서로게이트 키로 만들자, 대체 키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구매 의뢰에, 자재에, 의뢰 부서에, 의뢰 일자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썼는데, 이런 것들이 트랜잭션의 본질입니다. 사실 구매 의뢰는 트랜잭션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이거 이 책 쓰신 분들한테 쓰신 분한테 미안하지만, 구매 의뢰는 나의 행위지 의뢰는 트랜잭션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의뢰에 의해서 나한테 물건이 입고되는 게 트랜잭션이죠. 우리는 입고는 트랜잭션이라고 부르지만 구매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입고라든가 입금이라든가 이 출금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즉 재화 용역 서비스가 이동되는 걸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이것을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제 설명이 더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후보 식별자를 도출하자. 여기서도 이제 candidate identifier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 슈퍼키 candidate identifier라 했잖아요. 두 번째가 여기를 해서 미니멀리티가 보장되는 게 얘인데, 그 중에 하나를 뭐로 하겠다? primary identifier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 식별자라고 하는데, 후보 식별자는 널이 될 수 없다. 당연하죠.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널이. 후보 식별자들은. 왜? 여러분들이 사원 테이블에 사원 번호가 있어요. 사원 번호는 널이 될 수 없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만일에 후보 식별자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왜? 주민번호는 유니크하니까. 그런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널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값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다라는 거지. 앞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널이라는 건, 원래 널이라는 의미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unknown value, 값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값이 없다가 아니라 틀렸다가 아닙니다. 알 수 없다예요. unknown value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00인지 500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이 널이라는 것은 절대로 틀렸다가 없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어있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널은 나중에 여러분들 SQL 프로그램 짤 때 널 값이 들어있는 것에 널을 조인하게 되는 경우에 and로 하게 되느냐 or로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true, false가 달라지기 때문에 return되는 value가 달라요. 그래서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값을 조인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0% 보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컬렉터 하다라는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별자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빼놓고는 식별자들은 넣을 값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물리 모델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좀 가능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인스탄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뭐가? Candidate Identifier는 나머지 속성들을 직접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프라이머리 키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어트리뷰트들을 다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후보 식별자 Candidate Identifier로 속성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유일해야 된다. 유니크를 지켜줘야 된다. 나는 이제 이 책하고 조금 이제 설명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왜냐면 나는 유일성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널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네 번째 유일성을 말한 것 뿐이죠. 그 다음에 후보 식별자는 데이터는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 된다.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있던 부서가 1, 2, 3이라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부서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선 3, 4, 5라는 부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데이터들도 1, 2, 3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없애버리면서 3, 4, 5로 바꿨을 때 캐스케이드 업데이트를 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를 빼놓지 않고는 가능하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1, 2, 3이라는 부서와 3, 4, 5라는 부서가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뭐가 됐어요? 6, 7, 8이라는 부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서는 두 개가 통합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전에는 뭐였었는데 이런 걸 따라다니는 히스토리컬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전에 1, 2, 3이라고 들어가 있고 3, 4, 5라고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앞으로 다 6, 7, 8로 바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프라이머리 키, 캔디데이트 아이덴티파이어 더 나가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lternate identifier 여기에서 보면 alternate identifier라는 원래 식별자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속성들의 관계를 말한다. 관계 속성이라는데 이게 foreign key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alternate identifier는 하나의 그 테이블에 엔티티에 들어가 있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그 속성을 대표할 수 있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덱스로 활용을 해서 join이나 여러분들 카테시언 프로덕트나 이런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조 식별자를 alternate identifier를 결정할 수 있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뒷부분 저도 이 책을 지금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챕터별로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alternate identifier도 뒤에는 뭐로 잡혀야 된다? 인덱스로 alternate 인덱스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민등록 예를 든 속성이 유일한 값을 가지면서 필수적으로 정의되었다면 mandatory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필수적으로 정의되었다면 비록 공식적인 식별자는 아니지만 식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캔디데이트 키가 될 수 있다. 사원 아까 얘기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요새 AI가 하도 뜨기 때문에 그 AI 강의를 많이 하고 A자만 나오면 artificial만 나오면 인텔리전스가 따라 부르는데 미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AI는 뭐예요? artificial identifier입니다. 서러게이트 식별자란 서러게이트 여기서 보면 아까는 artificial이라고 서러게이트라고 또 썼어요. 제가 이 서러게이트라는 건 대체로 번역합니다. 대체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식별자 확정 시 기존의 식별자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아까 그랬죠? 왜? 프라이머리 키가 너무 복잡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K 프라이머리 키를 유니크 키를 만들었는데 뭐 100바이트다. 그걸 어떻게 쓰냐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려는 거예요? 가능하면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부
혹은 일부 값을 가지는 속성들로 대체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식별자를 말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말하는 무슨 순번이라든가 날짜 더하기 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예로 좀 이따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뒷부분에 최대한 범용적인 값으로 사용한다. 당연한 얘기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썼으면 좋겠다. 유일값을 만들기 위한 Artificial Intelligence Identifier를 사용한다. 하나의 인조식별자 속성을 대체할 수 없는 형태에 주의해라.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순번만 갖고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 그럴 바에는 날짜 더하기 순번을 하는 게 오히려 이 두 가지로 합해가지고 컨캐트네이트 시켜갖고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성, 단순성 확보를 위해 Artificial Identifier를 사용할 수 있다.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뭐 날짜별로 뭘 한다든가 집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매 발주서 같은 경우에 입고를 잡을게요. 입고하는데 발주 번호에 순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도 입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경리부 입장에선 날짜 더하기 순번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날짜는 6바이트에 순번 4바이트라고 칠게요. 얘가 뭐예요? 저 발주 번호가 똑같이 6바이트에 4바이트라고 칠게요. 그런데 경리부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며칠 날짜에 얼만큼의 돈이 나갔어야 되고 들어왔어야 되고 따지는 게 날짜별로 따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구매 발주 번호별로 다 보는 거는 발주 부서에서는 좋을지 모를지 몰라도 회사 전체에서 볼 때는 날짜별로다가 왜 사실 이 파트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생산 라인에 그 매니팩처링 이 생산 라인에 샵플로어 컨트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발주에서 들어온 물건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언제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회사 차원에서는 날짜의 순번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이터 정리하는 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편의성이나 단순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Artificial Identifier를 결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의미의 체계화를 위한 그러니까 인조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다. 뭐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일련 번호를 만드는데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의미 있게 부여하죠.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그 인조식별자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4번 같은 거. 딴 사람들이 밖에서 4번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식별자를 확정을 하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식별자들을 확정하자 이거죠. 식별 관계의 두 가지 의미를 케이스 메소드와 뭐냐면 저번에도 설명했죠. UIB 바를 그러니까 UIB 바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거 얘는 그걸 이거 맨데토리로 표현한다 그랬고 정보공학에서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그 의미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링 하는 사람으로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UIB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맨 처음에 설명했으니까 주문 번호가 여기 들어가서 써먹었으니까 UIB 맞습니다. FK로 써먹었으니까. 그런데 상품은 어디서 왔는데 FK를 쓰냐 이거지. 이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좀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상품 코드가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쵸? 상품 코드가 와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마찬가지야. 고객 지가 뭐 언제 날 봤다고 여기서 포린키를 만들어주냐고. 원래대로 한다면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엔티티가 있어서 릴레이션을 주고 여기가 고객 번호가 들어와서 얘가 페어렌트 타입이 되고 서브 타입에서 포린키를 사용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물론 이 그림을 좀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잘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요거 정보공학에서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들어간다는 거 뭐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의 주문에는 주문되는 상품이 하나 이상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포린키 상품 코드가 왜 포린키냐고. 요거 두 개 묶어서 얘는 PKM에서 포린키 맞습니다. 여기서 왔으니까. 실제 요 그림만 본다면 얘는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되죠. 그렇죠? 상품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서 찍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 제가 이분 책을 가지고 트립 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 책 보세요. 이런 여기 보면 고객 번호에 만일에 여기서 포린키라고 썼잖아. 그럼 여기는 왜 FK 안 썼어? 이거 이렇게 응? 의미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내가 그릴게요. 정확하게 좋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고객이 들어가야 돼. 고객 그래놓고 고객 번호가 여기에 요쪽에 와서 프라이머리 키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엔티티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에서 뭐를 줘야 돼? 릴레이션을 하나 줘야 돼. 이러한 관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상품도 마찬가지. 상품도 어떻게 줘야 돼? 상품을 만들어야 돼. 엔티티를 상품 해놓고 난 다음에 상품 코드가 여기로 들어와야 돼. 어디에? 상품 코드가 뭐로다가 PK로다가 프라이머리 키로다가 그리고 상품명 뭐 이런 게 들어오겠지. 그래놓고 릴레이션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1에 n에 1에 0으로다 이렇게 줬어야 돼요. 이거는 실선으로 이건 점선으로 줬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벽한 ER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예제를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또 틀려요. 왜? 여기다 FK라고 썼어요. 지금 내가 그린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게요. 자신 있게.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거 뭐 그렇게 뭐 중요하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정보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상대방, 그러니까 여기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보면은 자신의 인스턴스를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유일한 값을 만드는데 일치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까 서러게이트 키 얘기했었잖아요. 서러게이트 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주문 번호가 10바이트예요. 상품 코드가 30바이트예요. 그럼 이거 합해서 얼마야? 40바이트야. 그치? 그럼 프라이머리 키가 40바이트씩 된다면 이게 제정신 갖고 만든 DB 이런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품 코드를 여기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내려서 포린키로 가져가고 여기다가 주문 순번이라고 하나의 주문서에 최대로 나가도 10,000개씩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문 순번이라 그래서 주문 상품 순번이든 주문 순번이라 그래서 4바이트로다 9, 그러니까 캘렉터 말고 넘버로다가 이 뉴메릭으로다가 4바이트만 줘도 14바이트면 프라이머리 키로다 충분한데 40바이트를 만들 바에는 이 상품 코드를 뭐로 내리자? 어트리뷰트로 내리자는 얘기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순번이 뭐라는 게 이게 바로 서러게이트 키다 이거지. 서러게이트 키. 얘는 어차피 서러게이트 키가 아니죠.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아이덴티파이어에다가 뭘 더해서 서러게이트 아이덴티파이어를 포함시켜서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러게이트 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다시. 이게 50바이트야. 주문 번호가 50바이트. 상품 코드가 30바이트야.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럼 80바이트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 80바이트가 PK면 이게 진짜 제정신 갖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프라이머리 키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문 번호도 내려가라. 1, 2. 상품 코드도 내려가라. 포린키로 가지면 되니까. 그래 놓고 여기다 뭐 주면 될까요? 뭘 집어넣으면 돼? 주문 상품 순번이라는 거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넘버 10바이트로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런 게 뭐예요? 서러게이트 키하다 이거지. 그게 뭐라는 거야? Artificial Identifier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순번 1, 2, 3, 4, 5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생각을 하는 거야. 요거 두 개는 당연히 내려가고 너무 길으니까 50바이트 해서 80바이트라고 해서 내려가고 여기다 뭘 주는 거예요? 주문 일자를 주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 주문 일자가 있잖아. 날짜에 순번으로 주는 거예요. 며칠 날짜에 들어왔는지. 그럼 두 개 합해가지고 그 날짜별로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칼럼을, 두 개의 어트리뷰트를 합해서 서러게이팅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상대방 식별자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정보가 증가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포린키로 갔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 정보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쪽 데이터는 더 늘어난다는데 사실 이거 이제 주문 상품은 주문된 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그런데 여기에 입고 테이블이 또 붙어 다닐 수 있거든요. 이 주문 상품이 들어온 게 얘가 슈퍼 타입이 돼 가지고선 입고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포린키가. 그럼 얘가 항상 늘어나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주문은 했는데 입고가 안 생기는 경우에 여긴 빵이 될 수가 있거든. 항상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오리발 쪽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데이터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식별자 상속과 단절의 원리 뭐냐면 복잡한 업무로 인해 데이터 모델이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지더라도 식별자 상속 전략으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실제 액세스 단계에서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식별자 적절한 상속과 단절 전략은 실질적으로 처리를 단순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그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여태까지 이 책에서 케이스 메소드가 앞에 나오고 정보공학이 뒤에 나오는데 요 예제만 이렇게 바뀌었어 또. anyway 좋아. 그래서 A가 내려갔어요. 그쵸? 이게 내려갔어요. 그쵸? 왜? 얘는 어디로 왔어? 슈퍼 타입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프라이머리 키로 내려갔어요. 그쵸? 아이덴티파잉 메소드로 갔다 이거지. non 아이덴티파잉으로 이 두 개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물론 얘랑 조인할 때는 PK to PK 조인이지만 PK to 포린키 조인이 되거든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걸 따지는데 길이를 따지게 된다면 여기서 A는 10바이트라고 칠게요. 근데 B가 50바이트야. 50바이트. 이게 30바이트라고 치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데이터 모델링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것 중에 데이터베이스 책들이 아주 제가 뭐 나중에 제 책을 보세요. 이 카페.다음.넷에 들어가 있는 DBDB에 들어가 있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DAP 시험을 위해서 이 과정을 보지만 좋은 모델러가 되십시오 하는 뜻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 교재보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데이터 모델링 책들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의 엔티티에 존재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너무 길게 되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다.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발 그 너무 기르면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이거지. 10바이트냐 100바이트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앰비기어스하게 써놓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뭐라고 써놓는 거야. 프라이머리 키가 너무 길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경험치를 하자는 거죠. 그건 자기네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메모리, 이 데이터, IO 트래픽하고 하는데 자리 잡히는 양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파일 매니지먼트 쪽을 조금 공부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길면 떨어지는지. 그러면 가능하면 PK를 짧게 만드는데 그러면 자기만의 기준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있습니다.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가능하면 32바이트는 넘기지 말자. 이런 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기준이라 요새는 64바이트도 뭐 괜찮습니다. 메모리가 좋아져서. 그런데 제가 요새는 뭐 서버를 가가지고 프로그램 짜고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성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무 길으면, 너무 짧으면, 너무 많으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랬잖아요. 요거 컨캐트네이트 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럼 A, B, C, D 해서 4개가 컨캐트네이트 되는 게 낫겠어요? A, B 2개만 컨캐트 되는 게 낫겠어요? 이게 2개가 훨씬 유리해요. 왜? 4개는 2개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PK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유니크, 난널, 숄트, 심플. 심플이 복잡하니까 컴플렉스가 아니니까 간단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2개가 4개보다는 훨씬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길어져,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4개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2개하고 4개 했을 때는 2개가 더 간결하기 때문에 얘가 좋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지. 그러면 얘가 보세요. 했더니 이게 40바이트가 됐어. 그래서 키는 이렇게 썼는데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포린 키로 내려간다고 칩시다, 여기서. 그럼 얘가 50바이트가 내려갔지. 아까 A가 10이었으니까 50바이트가 내려갔는데 거기다 C까지 해서 또 10바이트가 들어간다 그래봐. 그럼 60바이트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PK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만일에 그렇다면 여기서 서러게이팅을 시켜서 C를 가지고 서러게이팅 시킨 키를 하나 만들고, 얘네 둘은 어차피 조인에 의해서 릴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일반 속성으로 내려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별자 확장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준 정보 엔티티 식별자를 확정해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부모를 가지지 않는 최상의 엔티티, 즉 자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인사관리 시스템의 부서 같은 게 거기가 될 수 있죠. 코드집 같은 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코드 파일 같은 경우에 부서, 그러니까 최상의 엔티티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식별자를 확정할 수 있다. 자기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중요 거래, 아까 트랜잭션 얘기했죠. 엔티티 식별자를 확정해라. 그런 거는 가능하면 인조 식별자를 생성하는 게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 6개 육하 원칙에 의한 그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런 과정보다는 간단하게 그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니? 기타 거래 처리, 이것도 트랜잭션이네. 엔티티 식별자를 정확하게 확정하자. 이 부류는 가능하다면 인조 속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발전하다. 이거 집어넣는 것보다 1개나 2개. 그 이유는 인조 속성이란 임의의 값의 의미이므로 유일성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정보로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로 쓰는 경우에 날짜 더하기 순번 정도, 뭐 이런 식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어를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